네, 안녕하세요. 뉴안타증권에서 조선 섹터로 커버리지 개시하게 된 김용민입니다. 보고서 제목은 업사이클을 넘어서 뉴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에 이제 조선 섹터에 대해서 워낙 지표가 좋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년대 중반에 있던 업사이클이 다시 도래했다라고 이제 주요한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뉴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게 더욱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2000년대 국내 조선업계 자체에 찾아왔던 그 업사이클은 글로벌 선복 확장 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파이가 커지는, 해운업계가 성장하면서 글로벌리 선박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방식의 확장 수요에 힘입어서 좀 업사이클이 찾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화가 되다 보니까, 수주 발주 모멘텀 자체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그 생산 능력을 확장해 놨던 조선업계가 확장된 그 생산 능력을 충분히 감당을 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2010년대에는 이익을 잘 내는 수주보다는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가 수주 경쟁이 계속 이어졌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비드 이후에 오히려 해운사들이 이익이 급증하고 선박 교체 수요가 나오면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선가도 상승하고 발주 모멘텀도 견조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업사이클을 넘어서 뉴사이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하는 게, 여기까지는 이제 해운이랑 조선업계에서 유기적으로 연동돼 있는 이 사이클 내에서만 조선업종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단순히 이제 수요 공급에 갇혀있던 시장인데 여기서 미국이라는 주체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개입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조선업종이 글로벌 지정학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섹터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이 업종 자체가 좀 새로운 미래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서는 사업 적정 가치 도출 같은 부분에서도 새로운 적용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미국이 어떤 식으로 발주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다루고 있는데, 업황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종별로 각자 이제 앞으로도 견조하게 발주 수요가 지속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기입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잘 아시다시피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실적 측면에선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 요인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요소, 후판이랑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정 원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은 쌓아놓은 수주 잔고에 대한 모든 적자 금액, 예상 금액을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선사들의 실적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굉장히 나빴고, 그리고 24년에는 점진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회복되면서 각 회사들이 흑자로 돌아서게 됐죠. 그리고 나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수주 잔고가 지금 이미 가득 차 있는 27년 말까지는 사실상 조선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봐도 충분히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후판 가격에 대해서도 이미 글로벌 후판 가격이 정상화가 된 상태이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과거 한 2, 3년 동안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지만, 이미 이것이 다른 산업 평균의 그 임금 수준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와서 앞으로는 비용 상승의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선형적인 상승을 예상이 되고, 이제 매출이라고 하는 외형 성장의 측면에 있어서는 좀 비선형적으로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점차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보고서 안에 실어놨고, 제가 이제 평균 매출 지수, 평균 비용 지수 같은 것들을 제 나름의 계산법으로 도출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혹은 연간으로 어떤 식의 마진이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다뤄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뉴사이클이라고 부르는 다음 이유겠지요. 이 미국이라는 주체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상선 부문이고 두 번째는 방산 부문인데, 상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조선업을 제재하기 위해서 USTR이 제재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각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제재는 이제 두 번째 제재안,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을 할 때 과징금을 내는 이 과징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글로벌 상선 시장에서는 중국 조선사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유일한 경쟁자가 이제 한국 조선업체이기 때문에, 중국 조선사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뭐 간접적으로 한국 조선사에 대한 선박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시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조선가 지수를 봤을 때 이미 역사적 전고점을 돌파하고서는 지수 자체로는 지금 계속해서 플랫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한 반년 동안은 문제는 그렇게 플랫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중국산 선박은 이 제재로 인해서 약간의 할인을 줘야겠지만 국내산 선박은 이 평균 가격에서 약간의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렇다는 말은 실제 지수는 이렇게 평평하게 움직일지언정 국내 조선사들이 받는 그 선박의 수주 단가는 점진적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재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정 건조에 대한 얘기가 다음으로 중요한데 보통 작년에 이제 하나오션이 MRO를 2건 수주를 하면서 미 해군 MRO가 정말 좋은 딜이다 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왔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 해군의 함선 자체를 국내 조선사에서 건조도 할 수 있다 라는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낙관론과 비관론이 너무 명백하게 나뉠 수 있습니다. 낙관론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에서는 자국 내 조선소만으로 함정을 만들 수 있는 캐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지배적인 이제 의견이고, 다만 이제 비관론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해외 조선사에게 수주를 맡기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약간 극단적인 의견의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절충안으로 봤을 때 국내 조선소에 미국 해군에서는 함정 자체의 건조를 완전히 외주를 맡기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소위 말해서 조금씩 떼서 파는 그 블록 건조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국내 조선사들, 그러니까 미국 조선사들이죠. 미국에서 함정을 짓고 있는 조선사들도 정부가 충분한 일감을 주지 못해서 본인들의 조선 그 캐파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함정 물량들을 해외 조선소로 외주를 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내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와는 상당히 반하게 되는 일일 것 같아서, 이게 어떠한 함정의 경우일지라도 해외로 완전 외주를 주는 경우는 굉장히 없을 것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인건비의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이 블록 건조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뭐 선진국이 뭐 우리나라라던가 혹은 현재 이제 한국 조선사들이 일부 물량을 중국에 블록 발주를 주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한국 조선소에게 블록 발주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통 조선업이라 함은 장치산업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기간산업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장치산업이고 초기에 굉장히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문제는 이게 소위 말하는 경기산업이다 보니까 이익이 좋고 활황을 띨 때는 높은 마진을 자랑하다가 다시 업황이 좀 쪼그라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내려와서 뭐 수익성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산업이다. 제조업 내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할 때 PER보다는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왜냐면 수익보다는 순자산의 변동성이 적으니까 비교적 적정 가치를 매기기 쉬워서 PBR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많이들 도입을 합니다. 다만 PBR 밸류에이션을 도입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괴리가 좀 나오냐면, 업황 자체는, 그러니까 수주가 올라올 때 주가는 미리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이것들이 이제 실제로 수익으로 인식되어서 북밸류라고 하는 이 순자산 가치가 올라오는 거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리 때문에 PBR 멀티플로 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PBR 밸류에이션 멀티플 자체가 B가 가만히 있을 때 P가 올라가니까 급등하고, 그리고 나서 B가 올라올 때는 P가 내려가니까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PBR이 뭐 몇 배까지 올라갈 수 있냐에 대해서 과거에는 10배까지도 갔는데 뭐 지금은 10배 못 가겠어? 이런 식으로 상당히 변동폭이 큰 멀티플을 가지고 적정 가치를 산출을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생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으로는 최근에 조선주 주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올해 북밸류 말고 내년 내후년의 북밸류를 당겨와서 이제 적정 가치를 산출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조금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밸류라 함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잉여금이 누적이 돼서 북밸류가 늘어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몇 년 뒤에 북밸류에 몇 배의 가치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 기업이 몇 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내가 그것보다 100% 이상의 가치를 부여한 다음에 적정 가치에 넣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생산 설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재투자가 이어지는 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이 생산 능력을 아직까지는 확장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보기도 했고요. 그런 산업에다가 이제 포워드 PBR을 대입하는 거는 상당히 좀 비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는 그 상선 내에서 나오는 그 유기적인 영업만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과거 2007년, 2008년 당시 업사이클에는 조선 3사의 주가 상승 트렌드가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변동폭은 있을지언정. 다만 조선 3사의 주가 향방 자체가 최근 1년 동안에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제 각 회사 간의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부문이 이제는 다르다. 가장 큰 좋은 예시가 삼성중공업은 방산 부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런 부분들을 단일 밸류에이션 멀티플로 적정 가치를 산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북밸류 대신에 오더 백로그, 수주 잔고를 북밸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새롭게 도입하는 밸류에이션 방법론을 상선 사업 부문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방산, 해양, 엔진과 같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은 각 조선 업체들이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업 부문들에 대해서는 사업 부문별 가치를 따로 도출한 다음에 그 모든 사업 부문의 가치를 합산해서 적정 가치를 내는 SOTP 밸류에이션을 채택을 했습니다. 기업 분석에서 토픽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저는 한국조선해양을 첫 번째 토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회사는 조선 HD현대 그룹 산하에 있는 조선 중간 지주사라고 볼 수 있는데, 중간 지주사의 장점이자 단점은 밑에 있는 소위 말하는 영업회사들, 실제로 배를 만드는 회사들보다 상방과 하방 모두 약간 변동성이 적다입니다. 왜냐하면 지주사 할인율이라는 게 적용되기 마련인데, 지주사 할인율에 따라서 밑에 있는 현대미포조선의 현대중공업의 주가에 대해서 좀 상당히 적은 비중으로 이걸 추종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리고 지주사라 하면 일반적으로 배당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조선업체들이 이익을 못 내다 보니까 배당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과거에는 지속적인 적자 때문에 배당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주사 할인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적용을 받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는 흑자 전환을 완료했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밑에 있는 연결 회사들의 이익이 상승할 것이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배당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 배당액 자체가 점점 증가하는 좋은 지주회사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밑에 있는 조선 업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의 조선 업종 내의 수혜를 한국조선해양도 간접적으로 같이 누릴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거는 기대 중에 일부분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D현대라고 하는 최종 지주사가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가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현대오일뱅크는 작년 기준으로 적자를 달성했고 올해도 크게 배당을 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꾸준히 배당을 잘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배당이 증가하긴 힘들고,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이익의 절대적인 레벨이 낮아서 배당 기여도는 좀 낮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향후 증가하는 한국조선해양의 배당 수익을 HD현대가 많이 수취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 한국조선해양의 이 지분 가치를 HD현대가 좀 확대할 수 있는 공산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밸류업과 연관되어서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지분율 자체를 HD현대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올릴 수 있는 이벤트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산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그리고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애초에 하나그룹 자체가 방산 쪽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으로서 미 해군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이유로 짧게 요약해서 토픽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오버행 리스크가 하나오션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 조금 있는 편인데, 최근에 산업은행이 지분 4.3% 블록딜로 매각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15% 정도의 지분도 향후 매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나왔던 블록딜 매각이 이제 위험가중 자산을 낮추기 위한 산업은행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단기간에 추가적으로 블록딜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지분을 갖고 있진 않지만 영구채 형태로 CB를 가지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2.3조 원 정도의 영구채를 갖고 있는데 이걸 만약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오버행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화임팩트라고 하는 회사, 이제 하나그룹 내에서 핵심 회사이지만 비상장 회사인 이 하나임팩트가 아직까지 하나오션에 대한 지분을 4.3%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지금 현 시점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이 합산해서 42% 정도의 하나오션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임팩트가 보유하고 있는 4.3%의 잔여 지분은 사실상 다른 곳으로 매각되어도 하나그룹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임팩트가 갖고 있는 잔여 지분에 대해서 다른 하나 계열사가 양수를 해가지 않는 이상 이것들이 시장으로 블록딜이나 어떠한 형태로는 나오게 된다면은 이것도 또 다른 오버행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